동지나 김정민 동지 아니야 김정민 동지나 김정호 동지는 거의 비슷한 것 같고 클리어하죠. 김정호 동지도 클리어하잖아. 그다음에 신재기 동지도 클리어해. 올해 전원배 동지가 약간 세모지. 정확한 붕괴 원인이 뭔지 잘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다음 김정민 동지는 김정호 동지보다 덜 클리어해. 덜 클리어하다고. 덜 클리어. 왜 붕괴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덜 클리어하다는 거지.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다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봐요. 근데 더 궁금한 건 사회자든 소련의 붕괴 원인이 뭐라고 클리어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 한번 듣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반칙. 그냥 얘기하면 돼, 사회자. 네? 안 들어오잖아. 거기 있잖아, 마이크. 저는 사회별로 했기 때문에 별로 준비를 안 해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정리되네요. 다른 분. 제가 30초만 말할 텐데. 네, 맞습니다. 편하게 합시다. 오늘 발표한 분들하고 저하고 차이점은 두 개인데, 하나는 뭐냐면, 민족 문제죠. 원래 소련 연방의 불안정성. 두 번째는 세대 개최의 실패입니다. 근데 민족 문제는 우리 신재계 동지가 쓴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세대 개최의 실패는 신재계 동지도 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북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세대 개최의 실패, 집단 지역시의 실패. 질문. 김정민 동지도 반칙했어. 질문할 시간에 왜? 그런 것은? 아니, 뭐, 중간에 발언하겠다고 그랬어요. 아, 그래? 저한테 질문 없습니까? 질문해줘. 다른 얘기 들었는데. 너무 짧게 얘기해갖고. 아니. 핵심을 좀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게 21년 내전 끝나고 나서 크로슈타트 반란에서 끝났다 그러면 그 21년 이후에서 23년부터 91년까지는 뭐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게 궁금해. 그게 붕괴 원인의 가장 큰 부분인데 그것도 딱 끝났다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빨리 끝났어. 그거를 보강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70% 정도가 3년간의 내전 간섭전쟁에 의해서 망가졌던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적 요소를 덕지덕지 달고, 하지만은 작동이 잘 안 되는, 뭔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라든지 대공황이라든지 이런 제국주의 간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냉정하게 미소 간에 진짜 전쟁을 한 거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미국 국력이 압도적으로 앞섰고, 근데 미국은 세계를 끌고 가기 위해서 소련이라는 그 적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대리국왕 측면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80년대 넘어가면서 이제 필요 없다. 마치 최근에 중국을 굉장히 케어하면서 도와줘가면서 끌고 오다가 이제 트럼프 때 오면은 이거 이제 버리자. 그래갖고 바이든이 아주 조수고 있잖아요. 완전히 그냥 물샐 틈 없이 두들겨 패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비슷한 거기 때문에 이제 21년에 끝났다가 아니에요. 그때 이미 굉장한 어떤 내상을 엄청나게 입은 상태였고, 근데 제국주의 간의 그런 문제랑 미국이 필요했다. 소련의 저런 상태가. 그런 걸로 인해서 뭉개고 오다가 91년에 미국이 별 필요성이 이제 없어졌다. 그런 면에서 어떤 손을 떼는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21년으로 끝났다는 아니에요. 그거는 역사에 대한 너무나 성급한 결론이라고 보고, 어쨌든 근데 치유 불가능의 상태에 3년간의 내전 과정에서 빠져 있었다라고 봅니다. 아니, 이제 반론이 가능한데, 이제, 왜냐면. 아니, 잠깐 반론 좀 할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누구 발언합니까? 제가 먼저 할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 논의에서 사실 빠져 있는 게,
빠져 있는 게 이제 그 외부의 이제 그 요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이제 첫 번째로는 1989년, 91년 당시에 이제 그 사회주의, 소련을 포함한 사회주의권이 붕괴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 물론 있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소위 이제 그 냉전에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위 정통 반공주의 세력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의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뭐, 1917년부터 90년에 똑같아요.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계속 망할 것이다. 자본주의 네. 망할 것이다. 얘기는 똑같이.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왜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건 다양하죠. 그러니까 소련이 신을 믿지 않으니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종다양한 이유로 해서, 그러니까 매 해마다 그러니까 소련이 망하기를 고사를 지내는 거죠. 이런 세력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이제, 그러니까 붕괴할 걸 예측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제 그 붕괴의 이제 그 조짐을 갖다가 징후를 또 보지 못한 상태에서 급속하게 이제 우연적인, 그러니까 필연적인, 여기서 이제 필연이냐 우연이냐 했을 때 사실은 표면상으로는 이제 압도적으로 우연적인 요소들이 많이 작동했다는 거고. 그럼 실제로 지금 오늘 논의들은 필연적인 붕괴냐 했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한 필연의 요소들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 멀리 거슬러 가면 이제 21년부터 시작해서 가까이 왔을 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재일 동지의 이제 표현에 의하면 두 가지라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후르쇼프 시대에 56년에서 이제 10년간 하고 그 다시 고르바초프에 이제 이어지는 거고. 보존 문헌을 통한 네? 오늘날의 그 이론과 방해하지 마세요. 이제 그 흐름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신재일 동지는 그 흐름이 자체 붕괴를 가져왔다고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과연 그럼 이제 얘기가 좀 더 건너뛰자면, 그러니까 소련의 개혁은 불가피했느냐. 개혁은? 정치적 개혁? 불가피했으니까 했겠지. 응? 근데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서 갈라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신재일 동지 얘기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응? 그러니까 개혁, 개방이 불필요했다는 입장과, 그 다음에 이제 김정우 동지 의견을 추론하면, 개혁, 개방의 속도 조절, 김정우 동지 비슷한 입장이고, 속도 조절, 어느 쪽에 맞았느냐, 이런 것에서 이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김정우 동지 말씀 보태십시오. 예. 방금 이제 필연성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물론 이제 우연성은 상당히 이제 정치적 요인일 경우 그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우연성을 이제 많이 얘기합니다. 고르바초프의 어떤 이제 급진적인 개혁, 특히 이제 경제보다도 정치를 앞세운 개혁. 이런 요소, 즉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인물. 왜 등소평이 아니고 고르바초프였느냐. 이게 상당히 이제 우연적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으로 볼 수 있고, 이게 다 역사의 사실은 결정적인 원인을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예. 저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접적인 요인은 고르바초프다. 즉 정치적 요인이다. 근데 그렇다면 필연적인 요소는 뭐냐면 결국 경제입니다. 생산력 문제. 장기적으로 즉 70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생산력이 점진적으로 저하되었고 사회주의의 본래 장점인 생산력의 발전, 고도화, 자본주의보다 뛰어난 그런 생산력 수준, 막스의 의견에 의하면 이런 장점을 살리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습이 폭발하고 이러한 이제 물질적인 하부 토대와 상부 구조의 모습이 다시 이제 이어지면서 전면적인 붕괴로 이어갔다. 이게 이제 저는 필연성, 사적 유물론의 방법론에 입각하게 볼 때 필연성을 이제 설명하는 거라고 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자본주의를 놓고 볼 때는 자본주의 협소한 개인적 소유 있잖아요. 네, 여기에 기초한 이제 생산 관계가 자본주의 하에 생산력이 더 높은 발전에 가로막는다.
이러한 이제 후진적인 생산 관계를 얘기하는데 당시 계획 경제를 놓고 생산력과 생산 관계를 조명해 보면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생산 관계가 생산력 수준에 비해서 지나치게 고도화돼 있어요. 즉 전일적인 계획 경제를 추진하려고 했던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양자 컴퓨터, 슈퍼 컴퓨터, 그 다음에 이제 대중들의 물질적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 만한, 즉 너무 생존에 매달리지 않을 정도의 풍부한 그런 이제 재화도 없으면서 전면적으로 계획 경제를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생산력 수준에 걸맞지 않은 너무 고도한 생산 관계입니다. 이것도 또한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을 야기시키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생산력을 억압하게 되는 거죠. 생산력 발전을. 단적으로 예를 들면 노동무역의 상실 아닙니까? 인민공사라든가 집단농장. 예,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게 고도한 이제 생산 관계 아닙니까? 이게 국유화. 여기서 이제 분배도 노동에 의한 분배가 아니고 일정한 이제 평등 우위의 분배예요.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좀 게을리게 하는 사람이랑 비슷하거든요. 경영을 잘해서 그 기업이 잉여 생산물을 많이 생산했어요. 그런 기업이나 경영을 못하고 직원들한테 보너스를 많이 내주는 그런 기업이나 나중에 보면 비슷해. 적자 나면 국가가 메꿔주고 이러다 보니까 에이 나 열심히 해봤자 못해. 뭐 해. 이러한 이제 생산력을 억압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의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이고 생산력 발전을 이제 저해하는 거거든요. 이게 70년 동안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이제 미국과의 경쟁에 있어서 자본주의와의 경쟁에서 점점 낙후되게 만들었고 결국은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예로 들었던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는가에서 나왔던 초기의 혁명가들의 열정을 쉽게 만들고 다른 이제 뒷 배경을 찾게 되고 노비를 하게 되고 원료를 많이 받고 노동자를 더 많이 투여하면 이제 생산이 많이 되니까 그런 쉬운 방법을 이제 찾게 되면서 생산력이 낙후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측면. 그리고 이렇게 생산력이 자꾸 낙후되고 보니까 결국 이제 상부 구조의 모순도 야기시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관료주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부정부패가 문제가 심각해지고 대중들의 불만 그걸 억압하는 또 이제 정치 체제와의 그런 상부 구조의 모순이 전면적으로 폭발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바라보는 것이 사적 유물론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발제 없이 발언 없습니다. 오시기 전에 줬어요. 신진동. 네. 저는 이제 지금 김종동지 말씀에 약간 현실적인 통계는 그렇지 않다라는 반론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소련이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의 경제 성장을 계속 앞섰어요. 그러니까 가장 1985년 이전에 80년대 평균 성장률이 3.4%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소유럽의 어떤 미국보다 더 높은 경제 성장률을 나타냈던 거예요. 따라서 현실적 경제 통계로는 그 생산력 저하라는 거는 맞지 않고요. 문제가 된 거는 사회주의에서의 급속한 경제 발전의 요구에 못 미친다는 사고가 문제이지 시장 경제를 도입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었다. 그렇다면은 결정적으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그게 하나 이제 실증적 문제에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그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생산 관계가 생산력을 그러니까 억압했다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있는데 현실의 통계는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를 도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성장률보다 미국의 성장률보다 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성장률이 더 높았으니까 계속 한 번도 미국 성장률보다 적은 적이 없었어요. 85년 이전까지. 따라서 85년에 고르바초프의 정책이 시행되고 그 고르바초프의
삼인주의적 정책의 실패로 그 다음에 성장률이 저하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획경제가 돼 있는데 계획경제를 하나씩 분권화시키면서 계획경제로 돌아가는 사회경제가 삐그덕삐그덕 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동부에서 분업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동부하고 분업체계가. 한쪽에서는 뭐 종이를 공급하고 하나는 의약품을 공급하는데 이게 분업화되면서 이 공급체계가 계획이 다시 말하면은 고르바초프에서 계획 경제가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이후에 나타나는 그 침체는. 따라서 현실적인 경제 과정에서의 그 이전의 계획 경제가 생산력 발전을 저하시킨 게 아니라 계획 경제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시장 경제로 바꾸고자 했던 게 실질적으로 80년대 이후에 생산력 저하와 소련의 이제 붕괴로 나가는 근본적인 원인, 그러니까 기본적인 토대가 되고 원인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근본적인 김정은 동지하고 제가 이제 견해 차이의 핵심은 뭐냐면 사회주의 경제 체제라는 거는 자본주의적 토대하고 전혀 다른 발전 방향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물질적 운동의 법칙에 순응하는 체계예요. 사회주의는 물질적 법칙에 순응하는 게 아니라 물질적 법칙을 극복하고 인간의 주체적 실천을 통해서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법칙에 따라 순응하는 거지만 사회주의는 법칙을 이겨내고 그러니까 필요는 자기 의식화시키는 거죠. 따라서 계획경제라는 건 어차피 사회주의하고 어떤 정도 그런 의미에서 다시 말해 인간의 의식을 투영해서 나타나는 것, 물질적 자본의 법칙에 순응하고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극복해 나간다는 건 계획경제이라는 거는 사회주의하고 동일한 거다라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중국의 문제는 또 달라요. 다시 말하면 중국이 시장 경제를 도입해서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그 당시에 과제가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련의 80년대 과제는 이미 소련은 고도화된 공업국가였던 거예요. 따라서 새로운 단계로의 공업의 발전 단계를 목표로 했던 거예요. 이 새로운 단계의 공업의 발전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능력, 인간의 그 새로운 단계로의 물질적 불만은 사실상 소련 인민들은 없었어요. 물질적으로. 지뢰 이런 거는 있었지만 여론조사의 경험을 보면 없었어요. 하지만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자 하는 욕망은 있었고, 이거를 실현해야 되기 위해서 생산력을 더 한 단계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 요구를 어느 방향으로 할 거냐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방향 중에 하나가 시장경제를 도입하자는 거였는데, 이 시장경제를 도입하자는 거는 결국 사회주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업화가 고도화된 사회주의 공업화가 아니었던 거예요. 따라서 시장경제를 도입해서 그러니까 문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실패했었고, 중국의 공업화는 소련은 스탈린의 계획경제를 통해서 사회주의 공업화에 성공한 단계였단 말이에요. 이 질적 차이에서 시장경제가 성공하고 거기에다 이제 당이 그걸 주도했기 때문에 성공했던 거지만, 소련 같은 경우는 고도화된 공업 단계에서 한 단계 넘어가야 되는데 이 방식을 인민의 계획을 보다 침해하게 하고 인민의 의지와 실천력과 인간의 의식을 사상적 고도화시키는 방향으로 해가야 되는데 거꾸로 자본주의 방식을 도입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맞지 않기, 그런 의미에서 소련은 시장을 도입한 게 실패로 돌아간 거고, 중국은 성공한 거라고 보여져요. 좀 전에 했으니까 한번 먼저 하시고 나중에. 일단 뭐 저는 이제 좀 약간의 다른 측면에서 마이크 잠깐만. 일단은 생산력과 생산 관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소련은 생산력이 고도로 높았어요, 사실은. 비교해보면 소련의 어느 시기까지냐의 문제이긴 하지만 상당히 높았던 측면이 있고, 아까 뭐 85년까지 뭐 이런 얘기하는 건데 고전의 단계에서 상당히 대단히 높았다라는 수치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저는 내부적인 생산력만이 아니고 이게
PT 독재로서의 사회주의를 구현해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도리어 PT 독재를 부정한 거죠. 부정하고 전인민의 국가, 프루초프 이후에 전인민의 국가를 선언하고 이미 했던 측면들, 그러면서 사실 당 자체가 점차적으로 계급성이나 이런 당파성 이런 것들이 점차 형해화돼가는 과정이 점차 프루초프 이후에 쭉 진행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외부적인 요인은 생산력이 뭐 상대적으로 낮았다, 생산력은 높았다, 사실은.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는 이미 미제를 중심으로 해서 군비 경쟁이라든지 적이 이미 명확하게 존재하는 조건에서 국가라는 것은 점차 약화되어야 되는데 국가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내몰린 측면, 그 점이 아마 딜레마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가가 약화되고 소멸 단계로 점차 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국가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죠. 개국주의와의 이렇게 진영 간의 모순으로 인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상황에서 사회주의적인 혁명을 또 공산주의로서의 끝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주체 지도력이죠. 실제 지도력이 PT성이 점차 약화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측면을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산적이든 아니면은 외부적인 조건에서 계급 투쟁의 여지가 끊임없이 존재하는 상황을 부정하고 또 점차 갈수록 고르바초프 얘기하는데 고르바초프 이전부터 사실은 점차 그런 뭐 자본주의적인 이런 요소들을 끌어들이고 다시 돌아가고 왔다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계획 경제를 하지 않고 유고 같은 데도 뭐 지방 분권을 하면서 엉망이 됐잖아요. 또 그 다음에 소련이라는 것은 하나의 국가, 여러 민족이 하나의 연방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많은 민족적 문제들이 다 뭐 해소가 중앙 집권 형태로 해서 해소가 됐던 부분인데 그것이 소련이 무너지자마자 또 무너지기 전부터 지방 분권화 과정에서 민족 문제가 불거지기도 하고 소련 해체의 후과들이 소련 내부에서 민족 간의 심각한 대립구도가 다시 살아나고 그 이전에 있었던 혁명 이전에 있었던 그런 조건이 다시 살아나고 세계적으로도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자본주의 국가에 형성됐던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권리 이런 게 다 이제 후퇴되는 상태잖아요. 거기는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길, 방향, 그 방향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될 당이라고 하는, PT 당이라고 하는 그 당이 점차적으로 형용화돼가는 과정. 다시 말해서 소련이 무너지는 원인은 외부적인 조건이 있지만 외부적인 조건은 그 주체가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부에부터 반혁명이 점차 싹트다라고 생각이 들고 고르바초프는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시장주의자예요. 시장주의자고 결정적으로 개혁 개방 그 방식이 문제, 그래서 시장 경제 중국식으로 왜 못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그 방향으로 나갔던 그 하나의 그 관료죠. 실제로는 그 이제 관료 집단이 테크노크라트라고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사실은 당의 수장까지 장악했던 반혁명의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열치는 더 심한 형태로 노골적으로 간 것이고, 다시 말해 결론적으로는 내부적으로 무너진 거다. 끝. 간단한 질문 하나 할게요. 그 의견이라면 이미 이제 고르바초프 이전에도 그 당의 이제 계급선 충분히 약화되어 왔다 그러면 그 얘기인 즉슨 브레즈네프도 상당히 그 계급성이 없는 사람이고. 어떠기보다는 그러면 이제 그 전에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있었으니까 예를 과정이 있는데 구체 적시하자면 어느 시점부터 계급성이 약화됐다고 보시죠? 프루초프 이후라고 생각해요. 보시죠. 스탈린은 괜찮았고. 스탈린은 그 제가 이것 좀 도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좀 그냥 고개만 돌리고 그쪽으로 보세요. 이 도표를 봐요. 제 반론할 기회를 주십시오. 예, 제가 먼저 좀 하고 도표 때문에 참으세요 좀. 왜냐하면은 우리 신재경 우리가 말 좀 하면 돼요.
생산력의 절대적 수준과 생산력의 발전 속도, 경제 성장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림이 이제 뭐냐면은, 이 소련,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한 겁니다. 그 그림 비교를 한 건데, 저게 뭐냐면은, 1950년도 수준을 100으로 놨을 때, 1950년 이후에 각 나라들이 그 1950년에 비해서 얼마나 더 발전했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소련은 스탈린 시대에 엄청난 경제 성장을 했어요. 이게 1950년대예요. 그 다음에 쭉 가면은 1950년대 수준을 더 이상 뛰어넘지 못해 크게. 그러니까 이 경제 성장의 엄청난 속도, 성장률은 1950 스탈린 시대까지는 엄청난 속도였는데 그 이후로 이런 기계적 성장이죠. 소위 말하는 개발 독재인데 이런 형태는 쭉 가다 보면은 별로 성장되지 않아요.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 이게 미국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왜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소득이 낮은 나라는 빨리 경제 성장할 수가 있어요. 인도나 중국을. 그렇지만 선진국 같은 데는 미국은 빨리 경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소련이나 1950년대와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까지도 별로 그렇게 성장이 별로 안 된 거예요. 문제는 절대적 수준은 미국이 훨씬 높죠. 그래서 소련의 경제 성장률의 속도는 1950년대까지 무척 빨랐지만 보세요. 나중에 더 추락해요. 그러니까 신재길 동지가 말한 거는 그 경제 수준이 낮을 때를 말하는 거지 1950년대 스탈린 시위의 이후에는 소련의 경제 성장률이 높지가 않아요. 물론 미국보다 당연히 높죠. 그렇지만 다른 일반적인 그 자본주의 국가보다는 낮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라서 저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김정호 동지랑 똑같은 얘기인데 그런 전면적인 계획 경제는 일종의 개발 독재와 유사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수준이 가면 그런 방식으로는 경제가 성장할 수 없다. 중국이 선택한 게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잠시만요. 시간이 좀 제한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신재길 동지 발언에 대한 제 반론인데요. 방금 중요한 부분은 김장민 동지가 대신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제가 통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게 아닙니다. 저도 알고 있는 통계로는 60년대 이후로 소련의 실질적인 경제 성장률이 사실은 정체가 됩니다. 이후 발전은 전부 소련이 자원을 더 많이 투입하는 과정이었어요. 예. 자본과 노동력. 요즘 얘기로 하면은 뭡니까? 조방식 경제 발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자원 투자식. 이게 사회주의 건설 초기에는 잘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 시대적으로 보면 70년대 전까지는 어느 정도 유효하거든요. 근데 70년대 이후로 가면은 전반적인 세계 경제의 주요한 그 영역들이 달라지고 과학기술 혁명이 새롭게 발전되면서 이런 모델의 약점이 그대로 드러나요. 즉 전자혁명에 들어서고 하면서 이와 같은 조방식 모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면서 70년대를 거치면서 소련이 결정적으로 낙후하게 됩니다. 80년대에 들어가면 이미 경쟁을 못 따라가요. 그래서 오늘날에 특히 전자통신혁명 시대에는 과거와 같은 계획경제 모델이 도저히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 생산력적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대충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혁신적인 소기업들, 벤처기업들이 계속 기술 개발의 원천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창조가 나오고, 근데 거대한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전일화됐을 때는 이런 혁신이 잘 안 일어나고, 일어났을 때 계속 변화가, 시스템을 바꾸면서 관리 체계를 변화시켜내야 되는데, 계획경제 모델로서는 지금의 그 기술 발전 수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통계 수치에서 왜 김장민 동지가 보였던 이런 통계가 나오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을 해도 될까요? 어, 여기에 대한 생각 다시 얘기해. 그렇게 주고받고 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아. 다른 사람한테 민폐가 많이 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간도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 비싸겠으면 한 10분 정도. 질문 하나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김정민, 김정민? 아니, 질문 시간 끝났고, 질문은 끝났기 때문에 그냥, 그냥 대놓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김재호 동지 주장이 마음에 안 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하셔야지. 뭐 질문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게. 수프 컴퓨터도 없었고, 계산이 지금 엄청 용이하죠? 고도로 발전한 이런 컴퓨터 시스템이 있는 조건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한다고 칩시다. 중국 빼고, 소련 뺍시다. 빼고, 지금 상황에서 혁명했을 때, 계획경제 아니고 시장경제인가? 그거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아니, 본인 얘기를 하라니까 질문하지 말고. 저는 지금은 계산하기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그 많은 인간이 필요 없다. 빠르게 데이터, 빅데이터 가지고 또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주 하기 좋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이 무정국성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발전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방에 잠깐 올렸었는데, 사회주의 붕괴 원인을 인공지능을 부른 적 있잖아요. 네? 사회주의 붕괴 원인을 야, 이거. 최신 인공지능한테 물었거든요. 맞아. 근데 그걸 왜 물어봐? 응? 그걸 왜 물어봐, 아니, 인공지능이 이제 하도 발전했다 그러니까 어느 수준인지. 아니, 우리 김동훈 동지 바로 신청했어요. 아니, 너무 발언 신청하다 다 주면 어떡해. 아니, 누구나 할 얘기가 없어, 지금. 흥분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그래, 1분. 한 1분 내외로? 짧게 시켜요. 코멘트 해주시죠. 코멘트는 주장이다. 근데 코멘트 말고 자기 주장, 판단만 얘기해. 김동동 동지 하시라. 맞아. 근데 사실 계획 경제 있잖아요. 그 전면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게 정말 검토의 대상이라 봐요. 진짜 뭐야, 이게.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아니, 뭐, 아무나 보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국영기업 그게 기술이 있다 해가지고 계획이 잘 된다고 보진 않아요. 다른 요소가 있다는 거야. 그 요소를 우리가 염두 안 내면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서 계속 실패를 하고 계속 할 거라 봐요. 그래서 그건 고민 좀 하셔야 할 것 같아. 전면적인 계획 경제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김정호 동지가 얘기한 무한인하고 스탈린하고 논쟁 있잖아. 그 논쟁이 중요하다고 봐, 저는. 그래서 사실, 레닌이 계속 살았으면, 진짜 스탈린의 길로 갔을지, 무한인 갔을 때 난 좀 약간, 부하린 쪽이 더 가깝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중국의 부하린이 오히려 더 수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지금 하게 됐어요. 제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한 30초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좀 근본적으로 다른 철학으로 접근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떤 것이 서류면 그 반대되는 것이 반드시 있다. 그 철학에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이 철학을 잘 이해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 철학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회주의 붕괴는 필연이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아까 인간이 서서 직립보행하는데 10,000번을 쓰러져야 보행한다. 아니, 어린아이가 진입보행. 그렇죠? 한 개인이 그런데 당연히 한 체제도 당연히 쓰러지는 게 정상이다. 문제는 그럼 왜 자본주의는 지금까지 전면적으로 붕괴한 적이 없는가? 그렇잖아요. 그게 문제잖아요. 자본주의는 체제의 붕괴를 시키지 않는 대신에 그 책임, 자본주의가 서 있을 수 있는 그 반대급부를 개인한테다가 떠밀어 버린 거고, 사회주의가 서 있을 수 있는 그 책임을 체제에다 떠밀었기 때문에 체제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는 필연입니다. 제 철학에서는. 이 철학을 설명드리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필연입니다. 이건 좀 인정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적 요소와 틀린 요소가 있는데 그 필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다른 철학이기 때문에. 아니죠. 이제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불가피한 면이 있겠다라는 요거는 조금 받아들이셔야 될 거예요. 자본주의는 그 체제의 유지의 책임을, 그 힘을 개인한테 떠밀어 버린다. 수없이 개인이 아니, 무너지면서 체제는 유지되는 거고. 설명하시는 건 그렇죠. 이해가 되는데 사회주의는 그 책임, 그 역을 체제에다 떠밀어 버리기 때문에 체제가 무너진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보면 사회주의 체제 붕괴는 필연이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주의라는 거는 물질 법칙을 인간의 의식으로 투영해서 이겨내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그 과정에서 체제에 따른 그 반대급부를 체제에다 밀어버렸기 때문에 체제가 붕괴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회주의는 계속 체제 붕괴를 겪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요거는 제 철학이기 때문에 그 기회가 될 때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역의 문제. 어떤 것에 반대되는 것이 반드시 있다. 이 반대되는 것을 제어하지 못했다. 반면에 자본주의는 잘 제어했다. 어떻게? 개인한테의 책임을 떠밀어서 제어했다. 새롭지는 않고요. 얘기를 거의 마무리해야 될 건데 아까 이제 김동성 공지가 저한테 한 질문이 있어가지고 제 질문을 이분 완전 패스시켜 버렸어. 명심이나 된다. 저는 다른 건 없고 페레스트로이카가 왜 나왔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들, 그들이 이제 개혁개방이 필연이었나,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했는지 봐야 되고, 실질적으로 사회주의라는 우리가 정형화된 게 아니라 레닌이 설정했을 때 사회주의라는 2단계 혁명론에서 과도기적인 일이었었는데, 혁명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20세기 사회주의 자체하고 혁명이 멈췄다. 공산주의가 위한 지난한 국가의 삼일 과정을 포기해버렸다. 이 자본주의 싸움에서.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이제 당국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왜곡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제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구체적인 정치 사회적 논쟁은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 개인적으로. 이상입니다. 예, 좋은 안주거리 주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토론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어우, 진지했어. 김정호 동지 잘 들었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많이 배웠습니다. 다음에 또 다음 달에 또 재밌는 거 하면 또 같이 봐요. 예, 알겠습니다. 설들 잘 보내십시오. 네. 해야 되는 문제네. 아유, 되게 심각해요. 심각하고 해야 되는 문제. 여기서 답